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 제가 좀 장중에 찍고 있는데 시장은 여전히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여전히 마이너스권에서 반등은 아직은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까지는 이런 분위기는 더욱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엔 잘 오르는 기업도 있고 못 오르는 기업도 있고 이번에 보면 폐배터리 보시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타이어, 폐배터리 또 최근에 갑자기 페노션 같은 그 벌크 해운주 막 갑자기 급등하죠. 그리고 폐배터리 산업 관련주들이 막 엄청나게 주가 오르고 또 그 VR, AR 기기 또 로봇 관련주 우리가 다 공부는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뜬금없는 건 아니죠. 이게 보고서 통해서 공부도 충분히 했던 산업들인데 그러니까 투자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안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로봇주를 투자를 못했고 VR, AR 기기 관련주를 투자 못해서 막 급등한 경우도 있겠지만 결국 저는 물론 투자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을 입력해 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또 좋은 기회가 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전혀 모르는 상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 안 하시고, 그런 그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로봇이 왔을 때 투자하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못 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는 했는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기회는 옵니다. 근데 항상 그래서 공부는 좀 해놔야 돼요. 근데 물론 내가 로봇이나 폐배터리에 나는 관심이 전혀 없다고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섹터를 이제 추려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좋은 방법인데 다 해도 되고요. 근데 집중은 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해놓고 이렇게 그물을 쳐놓으시면 언젠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속 좀 너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계속 어떤 산업,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고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통과됐고 막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돈 벌고 내년에 좋아지고 근데 대신에 주가 싼 거, 주가 비싸면 안 되죠. 이미 오른 걸 투자해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안 오른 상태에서 이번에 타이어주처럼 이렇게 올라갈 섹터가 또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기업을 내가 발굴을 했어도 어려운 게요. 내가 이거는 이제 제2의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막 20% 이상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못 견디죠. 내가 너무 빨리 갔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맞다면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은 무시하시는 게 좋고요. 회사가 근데 안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도 별 볼 일 없고 그런 상황이면은 당연히 다른 걸로 교체할 필요는 있겠지만 내년에 분명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안 좋고 경기나 글로벌 환경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막 빠지잖아요. 그런 건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에 보상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주가라는 건 갈 때 정말 한 번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리는 건 이제 제 방송의 모토가 사실 그거잖아요. 사실 이제 매일매일 올려드리지만 시황이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말미에 한 5분에 10분 정도 오늘 시장 정리는 하는 거지만 그게 주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부차적인 거고 요거죠. 보고서 통해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많은 시간 동안 보고서 다 읽어보고 안 되면 주말에라도 읽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일단 이제 같이 공부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좀 취사 선택하셔서 얻어가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이제 원하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 자 오늘은 이제 직영학과 배터리 밸류 체인인데 이거 참 긴데 이거 제 시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아무튼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요. 제가 일단 캡처는 했습니다. 캡처로 좀 중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좀 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오늘 그 LNF 이슈가 좀 있었죠. 예. 관련해서 보고서 소개해드리고, 의료 OEM 관련된 보고서도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부품, 되게 요거는 좀 다른 또 애널리스트랑 다른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튼 타이어보다는 자동차 부품을 좋게 보자. 근데 오늘 자동차 부품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예, 그리고 면세 산업 정책이 하나 있고요. 은행, 손해보험, 예, 증권 관련한 이제 고배당 주 소개가 좀 일부 들어가 있고요. JVM 아시죠? 네, JVM, 현대글로비스, 무림 PMP, 제지회사, 제일기획, 테크윙, TNL, 영창케미칼, 전력망 인프라. 이게 오늘도 제가 봤을 땐 시간 이거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일단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영학과 배터리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직영학이라는 거는 지리학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이게 경제랑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리적인 위치와 이제 경제 이런 걸 좀 합쳤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과거의 직영학 같은 경우는 좀 평온했고,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패권 경쟁입니다. 실제로 체제 경쟁 들어갔고, 핵심 원리는 그때는 이제 무역, 자유무역, 지금은 통제, 그 다음에 그때는 효율성과 유효성이 더 중요했는데 지금 회복력, 국가안보 이런 거고, 그때는 개방적인 거래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통제된,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도 사실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수출이 주요한, 그때는 화두였는데 지금은 수입 대체, 그 다음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진영 내 이제 동맹국이나 이런 데 내 규제 같은 게 국한돼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직영학의 시대가 왔는데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탈세계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러시아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상황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직영학적 도구들의 요소인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시장 접근, 사이버 보안, 신용, 역량 제고, 연결성, 공급망 관리, 이런 것들 통해서 데이터, 지식, 기술, 뭐 천연 자원과 상품,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사실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다 연결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중국을 지금 포위하는 지금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그죠? 예. 그 다음에 APEP, 미주 파트너십, 미국과 아프리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에 이제 한국도 들어간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밑으로, 예, 깔면서 이제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이제 망을 좀 구성을 하는 게 지금 미국이고, 미국은 이제 중국이 패권 국가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견제하는 목적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으면 수많은 지역에서 가장 싼 걸 효율적으로 가져다 쓰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세요. 미국이 하는 게 뭐죠? 미국 내에다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옛날에는 외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 미국에 수출하는, 지금 그 구도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그냥 다 하겠다 이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만들 수 있는 역량은 떨어지니까 해외 업체들 보고 야 미국이 공장 지어 이거예요. 그걸 리쇼어링이라 그러죠. 지역, 도메스틱, 이제 그 국가 안에, 그리고 트러스트드 밸류 체인, 믿을 수 있는 국가하고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지금 최근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엄청난 공사 현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미국의 공장들이 이제 엄청 지어져요. 이제 바이오까지도 하잖아요. 제약 바이오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좀 나오니까. 그래서 점차 중시될 기업 직영화.
새로운 직영학 환경에서는 민간 기업들에게 네 가지가 도전이 이제 요구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운영되는 국유 기업의 부상으로 인해 그러니까 국유 기업들 있죠. 이제 이건 정부가 컨트롤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그런 부분에 있어 경쟁력이 더 민간 기업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거대 신흥국들이, 그러니까 신흥국들 자체도 지금 중국이 하는 게 그러죠. 자기네 나라 기업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자기네 나라의 핵심 기업을 이렇게 너무 키워주고 막 보조금 주니까. 실제 이건 우리나라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민족주의 경향이 더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자꾸 싸우면 중국은 미국 제품 안 사겠다는 거죠. 근데 애플하고 테슬라 많이 사지만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예. 그리고 특정 국가의 시장, 예를 들면 미국에 진입하려면 미국의 공급망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우린 보고 있잖아요. 미국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직영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읽어봤지만 너무, 제가 이거를 그 추석 때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늦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좀 알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처럼 자유무역하는 그런 시대가 끝나버리고 동맹국끼리,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양자택일을 해야 되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때 미중 무역 분쟁일 때잖아요. 다시 지금 이게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니켈 수소 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대세가 됐죠. 옛날에는 사실 그 일본의 요 니켈 수소 전지도 예전에는 처음엔 요런 걸 많이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에서 리튬 이온으로 바뀌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옛날에 다 일본이었습니다. 2000년 배터리 시장 상위 5개사.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흥미롭죠. 뭐냐면 옛날엔 TV도 일본이 독주, 반도체, 배터리 다 독주였어요. 자동차도.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한국이 다 이제 최근에 바뀌죠. 근데 이 한국이 가져가는 거를 지금 또 중국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배터리에 대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2000년대 일본의 탑3 배터리사가 이게 갑자기 흐름이 좀 끊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중간에 그냥 이렇게 제가 캡처만 해온 거라서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리콜 사태 때문에. 산요, 소니, 마쓰시다 유명했죠. 리콜 때문에 이제 사실상 일본 배터리사들이 망했죠, 거의.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성장이 본격화했는데, 일본은요 그 해외보다는 자국 회사들하고 같이 연합을 맺어가지고 합작 회사를 좀 차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전기차 제조사들은 외면을 해버린 거죠. 야, 왜 너네 일본끼리만 하냐. 예. 그래서 대신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합작을 안 하고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기회를 또 많이 갖게 됐고, 예. 그래서 사실 일본이 처음에는 배터리 쪽은 사실 일본이 더 앞서 있었어요. 네. 근데 저런 부분 또 거기서 리콜 사태도 일부 있었고, 그리고 증설도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증설을 했으면 또 일본이 더 앞설 수도 있었는데, 일본은 되게 보수적으로 했어요. 배터리 증설도.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글로벌 판매에 나서기 시작한 2013년 이후로 시장 점유율을 뺏겼고, 이제 닛산 있죠. 닛산 리프가 가장 먼저 나왔거든요. 저게 성공을 했는데 테슬라가 반격을 해가지고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배터리 업체들은 닛산 리프의 공급을 또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던 거죠. 테슬라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파나소닉이 테슬라랑 같이 해서 성공은 했지만 사실 그것뿐이죠. 네.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여기 파나소닉의 다소 또 증설도,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그 테슬라에도 많이 납품을 하긴 했지만 이게 증설하는데 되게 좀 소극적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LG엔솔이 기회가 많이 그걸 받아간 거죠.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옛날에 요 위에 있는 게 일본 업체들이거든요. 여기 다 지금 무너졌죠. 그리고 밑에 LG화학, 삼성이 있을 때 역전해 버렸습니다. 지금 2010년 이후로. 그 중국은 우리 한국을 이제 배척한 거죠. 여기 보이시죠? 2016년, 17년부터 한국 배터리를요 보조금 안 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밀려난 거죠. 저런 일도 있었고 또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도 있었지만 이건 이제 더 연장을 하겠지만 아무튼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거의 없습니다. 저런 보조금도 차별화하다 보니까 그 중국은 LFP로 많이 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배터리 삼국지 패권 변화, 그러니까 일본, 한국,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교훈은 뭐냐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완성차에 끌려다니면 안 된대요. 첫 번째가 일본은 완성차하고 합작하려다 실패했죠. 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2차 전지 회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한 다음에 합작사를 늘려나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국은 좀 배터리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일본은 실패했고 또 매크로 충격에도 대비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 공장은. 근데 뭔가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게 취소될 수도 있고 자금이 돈줄이 마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 여력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업체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도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배터리를 내재화하니 또 유럽의 회사들이 막 자기네가 만들겠니 막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노이즈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배터리를 너무 우습게 한 거죠. 배터리는 그렇게 만들기 쉬운 게 아니고요. 돈도 많이 들고 또 사고가 나면 막대한 손실을 봐요. 예, 그리고 기술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차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기술력 없이는. 그리고 주행거리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업체들 같은 경우 뭐 폭스바겐하고 유럽 그 어디죠? 노르웨이인가요? 노르웨이 노스볼트인가? 예. 덴마크인가요? 노르웨이인가? 아무튼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G 엔솔, SK온, 삼성 SDI처럼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발휘해서 대량 양산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수많은 이제 업체들하고 합작사 맺어가지고 같이 가는 그런 사례로 가야 되는데 사실 유럽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그냥 합작사로 가는 거죠. 이게 또 돈 지원받고 일본은 완성차에 끌려다니다가 결국 실패했고 그리고 돈도 많아야 돼요. 그래서 대기업이 할 수밖에 없어요. 중소업체가 배터리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웬만한 자동차 회사도 못 만들어요. 돈 때문에. 그리고 리콜은 피해야 됩니다. 리콜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그런 경우였어요. 옛날에 일본 업체들이 여기 나와 있죠. 휴대폰 배터리 리콜 들어가가지고 예,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가 이제 열리는데 만약에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가 대규모 리콜 딱 당하잖아요. 뭐 이거는 진짜 존폐 위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 좀 있다. 그래서 배터리가 정말 중요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고평가 받는 건 정말 당연한 겁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안 좋다 하더라도 다만 배터리 기업도 언제든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는 반도체와 달리 소재 비중이 높아서 그리고 여기 소재가 되게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또 폐배터리도 중요하죠. 폐배터리는 소재를 이제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터리는 당연히 전기차에 제일 많이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가전제품인데 요 막대기가 어쨌든 전기차죠. 예. 그리고 중국이 절대적이죠 지금 아직까지. 근데 이게 바뀌겠죠 점점. 미국도 이제 점점 이렇게 침투율이 올라갈 거고.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했던 그 내용이고 이거 워낙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현지화를 해야 되거든요 배터리를. 2023년부터는 배터리를 그 미국에서 소재나 이런 것들을 조달을 안 하면 보조금 못 받습니다. 절반만 받든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그 미국 내에서 광물이든 뭐 아니면 양극재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그런 것들 현지화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양극재나 음극재 대부분 중국이에요. 비중이.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싫은 거예요. 중국 거 쓰는 거. 배터리도 싫고 이런 소재도 미국에 만들어. 이겁니다. 예. 중국 거 들어가 있다. 보조금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CATL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상. 뭐 여기 북미에서 아마 공급을 하려고 CATL도 사실 뭐 당연히 CATL도 중국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데 미국 진출은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의 앞으로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이제 가야 되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운송, 물류, 차량 구독, 예, 거기에 또 개인화 컨텐츠, 전기차 충전, 금융, 뭐 광고 이런 것까지 다 제공하는 역량을 지금 계획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침투율이 그 신기술 같은 경우는 20에서 25%가 넘어가면요 대중화가 온다고 합니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그 얼리 어댑터가 이렇게 쓰고 여기서 한 20에서 25%를 이렇게 넘어가면요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6%밖에 안 돼요.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20% 넘어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은 20% 넘어가는 시기가 24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북미 배터리 시장은 계속 고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북미의 생산 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업체는 24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게 20%를 넘어가면은 대중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성장성은 떨어집니다. 이제 그 점을 얘기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가 헤게모니는 또 누가 가져가냐? 초기에는 배터리가 훨씬 더 당연히 높죠. 부가가치가. 예, 배터리가 또 심장이고. 예. 근데 이제 완성차로 이제 나중에 넘어간다는 얘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그러면은 점점 이 약간 그 완성차 쪽으로 이게 이전될 수는 있다. 근데 아직은 초기니까 당연히 배터리 회사들이 더 높은 헤게모니를 갖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전기차 누적 그리고 전기차가 누적으로 한 100만 대 정도 판매가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결국엔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때부터 발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그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뭐 워낙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현대 기아는 내년 하반기, GM 포드는 내년 그러니까 내후년 24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GM과 포드의 밸류 체인이고요. 다 우리나라 기업들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고 뭐 배터리에서 제일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양극재, 소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커지니까 배터리의 소유권과 재사용에 관련된 비즈니스에 관심이 집중이 될 거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배터리 수명이 1000번 정도 충 방전을 할 수가 있고요. 35만 킬로 정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최소 10년 이상 타는 거 아닌가요? 10에서 15년? 예, 이거 엄청 길어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보다 굉장히 수명이 더 길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배터리 저장 용량 변화에 따른 사용 목적 이제 변경인데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 쪽으로 쓰이고 그러니까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하고 나서 많이 이제 사용량이 줄어들면 배터리는 계속 충방전하면 이제 이게 줄잖아요. 그거를 ESS로 바꾼대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이 리사이클. 그러니까 배터리 한 번 만든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엔 돈 벌려면 전기차 팔아야 된다.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내연기관차 많이 팔아서는 밸류를 높게 못 받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잘 팔아서 돈 만들고 그걸로 계속 전기차 개발하고 예, 잘 이제 전기차로 잘 넘어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또 이게 기회인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도요타가 렉서스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은 했어요. 그래도 BMW 벤츠를 못 따라갑니다. 넘을 수가 없죠. 독삼사라 그러죠. BMW 벤츠 아우디 넘긴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전기차는 아니에요.
전기차에서는 BMW, 벤츠가 명품이 아닙니다. 그죠? 예. 전기차는 달라요, 내연기관.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과 전기차 다른데, 여기서 우리 한국의 현대 기아는 프리미엄 브랜드는 아닌데 전기차 쪽에서는 어쨌든 브랜드 포지션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아의 EV9 같은 경우는 엄청 비싸대요, 판매 단가도. 예. 그 테슬라가 어쨌든 지금 보면 BMW나 폭스바겐보다 더 비싸요, 판매 단가. 전기차 쪽에서. 그러니까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독삼사한테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MW나 벤츠나 포르쉐 같은 기업들한테 오히려 전기차가 좀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내연기관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EV9이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기아의 EV9이라는 이제 전기차가 나오는데 이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중요하다, 내년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 시대의 미국 업체는 대형 SUV와 픽업 트럭 시장에 집중을 해왔는데, 한국과 일본 업체는 중소형에 집중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달랐어요. 근데 전기차에서는 어쨌든 한 단계 더 현대 기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SUV에서 미국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건 내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이제 직영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결국 지리적으로 이제 동맹국끼리 이제 미국 중심이냐 중국 중심이냐 기업들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 부담은 불가피해졌고, 근데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공사들을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 배터리 회사들이 옛날에 일본이었는데, 그리고 한국, 중국 이렇게 이제 헤게모니가 넘어가긴 했는데, 중국 업체들은 어쨌든 미국에 들어가긴 불가능해졌고, 다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리콜 조심해야 되고요. 계속 돈도 벌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우리 한국의 대형사들이 하기엔 좋은 비즈니스인 게 막대한 돈들이 들어가거든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근데 대기업들이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덜한 편이죠. 그래서 배터리를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와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차 시대가 열렸고, 전기차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결국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벤츠, BMW를 이기기는 어렵죠, 당연히. 아무리 제네시스가 잘 나간다 그래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전기차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EV9이나 아니면 아이오닉 7이 또 24년도에 나올 텐데, 이게 잘 팔리면 PER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거 설명하려니까 힘드네요. 그냥 보고 제가 추석 때 그냥 정리만 해놓은 건데,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이게 벌써 한 28분이나 됐어요. 빨리 하겠습니다. LNF는 이제 결론은 뭐냐면, LNF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 이제 불승인했죠. 그러니까 미국 공장 짓는 거 우리 승인 안 할 거야.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승인 안 해줬어요. 왜? 이 하이니켈, 니켈 함량이 90%, 그러니까 80% 이상인 양극재 안 돼, 미국에 공장 짓지 마, 이겁니다. 근데 아예 반대한 건 아니고,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니켈을 80에서 90% 이상 한 거고요. 이거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예. 요 90% 넘는 거를 LNF가 만들어서 LG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LNF가 유일해요, 90% 이상.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니까 이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승인 안 해줬어요. 왜? 그 더 보완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보완해서. 그래서 오늘 공시도 나왔어요. 좀 더 보완을 해서 제 승인을 받겠다고. 그래서 아마 승인을 해주겠죠. 그만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정말 이 양극재가 중요하구나. 하이니켈 아무나 못 만드구나.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꼈고, 삼성에서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불어 배경은 기술, 사실 이게 제일 커요.
기술 보호, 유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요걸 이제 보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펀더멘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양극재 기업들도 이제 미국의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도 지을 텐데 LNF처럼 이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변동성 확대 요인은 되겠지만 뭐 크게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환율은 우리 편이다. 의류 OEM입니다. 그래서 환율 올라가면 의류 OEM은 좋아요. 당연히 달러로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고,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이 더 이어지다 보니까 이익은 더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원달러니까 어쨌든 매출은 환율로, 그러니까 달러로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환전을 하게 될 텐데, 비용 같은 건 이제 동남아, 그러니까 동남아에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임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때는 동남아 현지 통화로 지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의류 OEM 회사들은 달러가 강하고 동남아나 원화가 가치가 약하면 실적이 긍정적인데 지금 그 상황이죠. 약간 뭐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하반기에 환율 전망치가 지금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노출도는 한세실업이 제일 크대요. 제일 수혜를 많이 받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탑픽은 화승엔터를 가장 탑픽으로 꼽아줬습니다. 신발 OEM 아시죠? 그 아디다스에 납품하는. 예. 그래서 이 실적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동안. 그렇지만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공장 가동도 좀 정상화되고 있고, 예. 그 주가도 이제 좀 최근에 워낙 좀 이렇게 낮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격 매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의류 OEM, 그러니까 저건 이제 신발 쪽이지만 의류 OEM 한세랑 영업무역은 퍼가 5-6배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게 미국의 의류 재고 때문에 그래요. 의류 재고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 옷이 잘 안 팔릴까봐. 근데 스포츠웨어는 또 잘 나간대요. 그래서 영업무역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가 강세 보이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죠. 다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의류 시장이에요. 이게 재고가 늘어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의류 재고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시 금리가 좀 진정돼서 소비가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또 모멘텀을 받겠죠. 그래서 환율도 물론 좋지만 중요하지만 일단 미국의 의류 재고가 좀 떨어지는 거, 그게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하방은 단단한데 본격적인 상승은 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제시한 건 어쨌든 화승엔턴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에서는 타이어 말고 자동차 부품을 보자, 이런 내용인데, 삼성의 이문영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고요. 그러니까 물류비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사와 타이어 업체 수익성이 그동안 되게 안 좋았어요. 막 2분기까지도. 근데 이제 타이어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 강한 건 물류비가 급락을 했고요. 고무 가격 떨어지고, 이익률 개선 기대감, 또 타이어 가격 올렸죠. 예. 근데 이제 타이어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교체용 타이어 수요가 좀 줄었대요. 예. 그리고 유럽과 중국 매출 비중이 높대요. 타이어가. 북미랑 인도 매출이 높아야 되는데 유럽은 지금 경기 안 좋죠. 중국도. 이게 좀 리스크 요인이라는 거고, 특히 유럽의 자동차 수요도 많이 떨어졌어요. 중국은 전기차는 잘 팔리는데 내연기관 또 안 팔립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저런 타이어 쪽보다는 자동차 부품이 낫지 않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네. 그리고 부품사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하반기에 좀 물량 늘죠. 차량용 반도체 정상화되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비용은 줄고 있습니다. 왜? 물류비가. 사실 물류비를 부품사들이 많이 떠안았는데 현대 기아가 어느 정도는 좀 흡수를 하고 있대요. 최근에 원자재 비용까지. 그리고 뭐 미국과 인도 매출 비중이 높은 부품사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현대 기아가 공장을 짓고 있죠. 전기차 생산도 하고 이제 라인 전환도 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에 투자가 들어가면 동반지출 부품사가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업들 나와 있는데 오늘 현대모비스는 별로 좀 주가가 안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나온 건 아닌데, 아무튼 현대모비스는 AS 사업부의 수익성이 정상화될 것 같고, 물류비는 굉장히 많이 늘었었어요. 근데 하반기엔 이게 줄겠죠. 예.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완화됐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은 좋을 걸로 좀 전망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도 회복이 될 것 같다. 6천억 정도. 그리고 최근에 뭐 자회사 설립한다 그래서 이슈가 있었지만, 예, 어쨌든 지배구조랑은 좀 무관한 것 같고요. 그냥 생산 자회사죠. 뭐 그걸 뭐 따로 상장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지배구조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하긴 한데,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SL은 이 헤드램프 만드는 기업인데 현대만이 아니라 GM에도 납품을 하고요. 하반기에 테네시 공장 흑자 전환 기대하고 있고, GM이 전기차 판매 목표치를 올렸거든요. 거기에 납품을 하니까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이고, 화신은 폭스바겐 증설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북미 폭스바겐 전기차. 예, 실제로 북미에서 폭스바겐이 전기차를 좀 공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2 공장도 건설할 계획이고. 그래서 폭스바겐 전기차 증설하면 화신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 그리고 현대차에는 배터리 케이스를 수주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성우하이텍과 화신 그리고 쇼규모 세시 업체들이 막 경쟁하고 있는데 누가 따낼지 모르죠. 성우하이텍은 나도 전기차 부품주다. 그러니까 성우하이텍은 기아의 EV6와 EV9의 배터리 케이스 있죠. 예, 그거를 납품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배터리 모듈도 수주받았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가 미국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배터리와 관련된, 예, 그런 부분을 좀 수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성우하이텍은 테네시 공장 설립으로 미국에도 진출을 하고요. 예. 근데 신공장에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기 위해 이제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무튼 여기 배터리 케이스 누가 따낼지는 모릅니다. 화신도 있고 뭐 성우하이텍도 있으니까 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4개 회사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문영 연구원의 의견이에요. 예, 타이어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물류비입니다. 그냥 급락을 했고요. 자동차, 전기차 요거 판매 비중이 이제 향후에 이렇게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류체인 해외 시장별 매출 비중인데, 현대모비스가 위쪽에 보시면 유럽과 중국 비중이 좀 낮아요. 18.8%. 유럽은 좀 있지만, 그래서 북미와 인도 합치면 28%. 이게 제일 높은 회사가 SL하고 화신입니다. 이 두 개 회사는 특히 좀 북미하고 인도 비중이 높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타이어는 대부분 이쪽 비중이 좀 높아요. 유럽하고 중국 쪽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현대모비스 운송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좀 망가진 거죠. 근데 이거는 역으로 바뀌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현대 기아 동반 진출 부품사입니다. 여기 현대모비스, 한원, 만도, 현대위아, SL, 화신, 성우하이텍까지, 이런 기업들이 동반해서 진출해 있다. 그리고 아이오닉 6와 기아의 EV9 주요 밸류 체인이고요. 납품하는 기업들이고, 배터리는 SK온과 LG엔솔, 그다음 배터리 모듈은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고, 케이스는 아이오닉 5, 6는 동일한 기업이 하고 있고요. 기아 거는 성우하이텍, 모터는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현대오토에버, 램프는 SL, 셰시는 화신,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SL,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밸류체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계속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더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기아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되고, 그게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가 모든 걸 좀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이어가 뭐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좀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약간 좀 쉬어갈 수는 있고, 다만 소외받았던 부품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사 이제 면세산업 관련해서 오리나 연구원님이 이제 요걸 좀 검토를 했나 봐요. 관세청에서 면세산업이 좀 침체니까 활성화 대책. 그래서 요걸 이제 검토 중인데, 온라인으로 우리가 구매를 했을 때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구매를 할 때 지금은 시내 면세점에서만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올해 12월부터는 입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여행 갔다가 입국할 때 이제 받아갈 수 있죠. 왜냐면 이게 보통 우리가 해외 출국할 때 출국장에서 받아가잖아요. 받아서 가방에 놓고 여행 내내 들고 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죠. 되게 불편한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 그게 아직은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럼 면세 시장이 또 좀 더 활성화 되겠죠. 그리고 수수료, 면세점을 운영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가 지금 50% 감면돼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작년에 끝난 걸로 아는데 이걸 좀 더 연장하겠다. 근데 저거를 연장 안 해주면요, 비용을 또 내야 돼요. 예. 그래서 매출이 1조 원을 넘는 면세 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에다가 1조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 면세 수수료를 계속 내야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부담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좀 감면하는 절반 정도로. 그리고 주류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구매로 판매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주류 비중은요 2.1%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면세에서. 근데 온라인 구매가 가능해지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차피 면세점은요 그냥 이제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방향성은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좋아지느냐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요 은행 보험 증권이 있는데 은행 보험이 가장 그 이제 배당 매력이 높다 요거고요.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은행이 7.5%, 손해보험이 6.3, 증권이 제일 떨어집니다. 왜냐면 증권이 좀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요즘에 증권 거래대금도 많이 줄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들이 많이 꺾여서 가장 이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져 있고 대신에 은행이 압도적으로 높죠. 다만 은행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제외하면은 은행 전 종목이 6% 이상의 그 배당을 줄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익률이. 다만 대송충당금을 좀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배당금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 손해보험은 올해 최대 실적은 예상돼요. 근데 그 중에서 동양생명이 좀 특히 고배당이고 손보사도 좋아요. 삼성, DB, 현대 다 6%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증권은 이익이 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좀 낮아졌지만 주가가 워낙 빠져서 여전히 배당 매력은 높은 편이고 일단은 그 중소형주 중에선 대신증권 우선주가 8.7%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것 같고 다올투자증권이 한 7.9% 정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배당을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확정된 건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뭐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주가들이 워낙 빠져 있기 때문에 배당 매력은 높아진다. 그리고 만약에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좋아지면 증권주들도 매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회복되느냐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JVM은 이제 자동약 이 뭐죠 포장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당사의 조은혜 연구원님이 탐방 갔다 와서 자료 쓴 거 기억나세요? 좀 꽤 됐죠. 하나투자증권에서도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25,000원이고 아마 탐방 간 걸 또 쓰신 것 같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은 소분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강식품은 하나 같은데 포장을 해서 먹어야 돼요. 섞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섞어서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약국 가서 약을 조제받으면 파우치에 담아서 여러 가지 약들을 한 번에 털어서 먹잖아요. 건강기능식품은 그게 지금 아직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팔아요. 근데 규제 특례 대상 때문에 일부 업체들은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24년 6월 목표로 소분행위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계획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죠. 그러면 자동으로 약을 이렇게 조제해주는 회사가 좋아지는 게 소분을 자동으로 해줘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이미 지금 만들었고 지금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들한테 장비 납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기식 전용 장비를 개발을 했고 대량 양산 이제 준비 중인 거죠. 저 법이 통과되면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9월 1일 날 여기 지금 본사 공장 탐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수요가 강하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쌓여있는 이 물건들이 많이 팔렸다는 얘기예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수요를 방증하고 또 자동화 공정도 도입을 해가지고요.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를 좀 절약한 거죠. 그래서 직원당 매출액이 2010년에 2억이었는데 지금은 3.7억까지. 그러니까 효율성이 올라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JVM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 우린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공시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완성차에 해상운송 공시를 했고 2조 원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좋았죠. 용선료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걸로 나와 있고요. 예, 아무튼 8월에도 2022년 1월 대비해서 그 운임료가 2배나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PCC가 뭐냐면 차량, 그러니까 자동차 운반선이에요. 이게 운임이 계속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걸로 인해서 매출액이 7,200억 증가할 것 같고 영업이익은 무려 1,000억이나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주가 진짜 약했어요. 현대글로비스 정말 계속 빠졌죠. 그러나 이제 좀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퍼는 5.5배로 좀 저평가돼 있다. 그래서 어제 공시 나온 거를 이제 오늘은 좀 해석한 그런 보고서가 나왔다 보시고 무림 PMP는 제지업체입니다.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펄프부터 완성품 제지까지 다 만들어요. 예, 그거를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흥국증권의 박종렬 연구원님이 쓰셨고 펄프가가 강세면요, 그러니까 펄프가 원재료죠. 이게 올라가면요 판매 단가가 올라간대요. 예, 그래서 펄프가가 올라갈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펄프가가 작년에 655달러였는데 지금 1030달러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인쇄용지 부분도 스프레드가 올라갔고 그래서 올해 이익 추정치 올렸어요. 예. 근데 이것도 좀 보수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수익 예상치를 올렸고 현재 배당 수익률 3.7%,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 퍼가 5.2배밖에 안 되고요. PBR이 0.4배밖에 안 돼요. 자산 가치 대비 한 배도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펄프 가격이 막대기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 제지 OPM 있죠. 제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펄프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게 이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펄프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이익률이 그대로 떨어지죠, 같이. 펄프 값이 올라가면, 근데 이 펄프 값이 더 올라갔죠. 이익률이 아직 고점을 못 들었어요. 이제 조만간 돌파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수직 계열화 했어요. 예, 원재료 펄프도 생산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 조림지에서 목재를 이용해서 펄프를 만들고 이거를 이제 제지까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연간 펄프 45만 톤, 종이 52만 톤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펄프 값이 올라가는 거를 가격이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일관한 공장이래요. 나무, 목재, 칩. 예. 그다음에 이걸 분해해서 세척하고 표백하고 그리고 건조하고 그다음에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펄프로 만들고 그다음에 초지, 건초, 뭐 원지, 뭐 요 내용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백상제, 종이, 그러니까 우리 그 초코파이 같은 담는 종이 있죠? 종이 그 상자 그런 거. 그다음에 아트지. 예. 그다음에 그걸 재단을 하고 포장하고 출고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쇄용지 같은 경우 우리 그 뭐 책 있잖아요. 책 같은 게 이제 인쇄용지. 백상지는 뭐 그런 거고 그 과자 용기라든가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인쇄용지 중에 요게 백상지, 요게 그 던킨도너츠 요런 여기 상자 있잖아요. 저런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 같은 건 여기 요거 보이세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런 거 영수증. 예. 그리고 책이 바로 인쇄용지고 이런 게 이제 특수지고 친환경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쇄용지는 한솔재지가 1등이고요. 이제 무림 PMP는 13.9%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주가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이런 펄프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이 3분기, 4분기 계속 좋다고 하니까 좀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기획은 계속 좋은 얘기 나오는데 참 주가 부진하죠. 근데 3분기 최대 실적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멘텀도 좋은 게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요.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회사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SNS 마케팅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광고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제일기획 같은 회사들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 온라인 쪽으로. 그래서 단순 매체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해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PER은 11.6배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광고 경기가 안 좋을까 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 안 좋으면 광고 주니까. 그거에 대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선반영은 됐고, 영업이익도 지금 매년 30%씩 성장하고, 거기다 무엇보다 배당도 많이 줘요. 그래서 꽤 매력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테크행은 좀 안타깝게도 목표 주가를 좀 낮췄고 주가 진짜 많이 빠졌죠. 근데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그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장비가 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 축소도 우려되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작년에 지연된 메모리 그 검사 장비 공급이 정상화될 걸로 보고요. 또 SSD 테스트, 열 테스트 하는 거예요. 고열. 예.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도 지금 납품을 하는데 그 매출이 증가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DDR5가 내년에 개화되니까 호재성 요인들은 있는데, 문제가 좀 무상자 때문에 이제 권리락 끝나고 그뭐 약간 물량 부담이 있고, 이게 이 회사가요 환해질 좀 많이 했어요. 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안 좋아요. 그게 다 손실로 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일 때 수출을 해요. 좀 환해질을 하면요, 환율이 내리든 올리든 은행과 계약을 맺고, 뭐 내가 1달러를 받아왔으면 나는 이 은행에 1달러를 주잖아요. 그럼 원화로 바꿀 때 1200원으로 바꾸는 계약을 맺어요. 그럼 1200원 그냥 그대로 받는 건데, 지금 환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1400원까지 거의 왔잖아요. 200원을 손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계약 안 맺었으면 1달러에 1400원을 받아야 되는 돈인데, 계약을 맺으니까 1달러에 1200원을 받는 거예요. 200원이 날라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평가손으로 잡거든요. 실제 돈이 나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기 수은 이익에 잡혀요. 그래서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안 좋은 거는 환솔실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옛날 몇 년 전에도 환율이 올라가면서. 예.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진정되고 주가 급등했었는데, 그래서 테크행 주가가 좀 제대로 가려면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된다. 그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크인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꼭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 이 환율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좀 리스크가 일부 있다는 거. 환율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주가 오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빨리 좀 환율이 진정돼야 되겠죠. 그리고 TNL은 여드름 패치 만드는 회사인 거 아시죠? 여드름 패치. 여드름 났을 때 그 패치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여드름을 그 없애는 거죠. 근데 최근에 글로벌 소비재기에 기업 중에 C&D라는 회사가 TNL의 북미 파트너사래요. 예. 그러니까 이 TNL의 북미 파트너사 중에 하나가 그 히어로라고 있거든. 히어로라는 회사를 인수해 버렸어요. 인수한다고 결정했어요. 8,800억에. C&D는 옥시클린 같은 거 아시죠? 요거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매년 인수를 한대요, 기업들을. 근데 이 히어로의 TNL이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TNL이 히어로의 이 마이티 패치라고 있어요. 여드름 패치를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히어로가 얘가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를 요 C&D가 인수해버린 거예요. 인수하겠다. 그리고 인수할 때 얘도 실사를 같이 했대요. 같이 실사를.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 C&D 그룹에 들어가면 매출처가 엄청 늘어납니다. 미국 외에도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히어로는 미국만 하니까 거의. 그러니까 이제 TNL 입장에서도 더 큰 고객이 확보가 돼버린 거죠. 더 큰 유통망. 네. 그래서 여기 실사도 진행을 했대요. TNL 실사. 그리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증설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전자공시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TNL이 그 증설한다고 했었죠. 예. 그리고 주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밀렸었는데, 그리고 히어로의 매각 가치가 8천억인데 8,800억인데 TNL이 시총이 2,900억밖에 안 돼요. 지금 퍼 9배니까 이거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D가 소개한 그 히어로의 경쟁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드름 그 치료제 시장이 한 23% 정도 된대요, 침투율이. 근데 그 중에 패치 시장이 4.4%밖에 안 되니까 이 여드름 패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드름 연고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하는데 저도 여드름 엄청 많았거든요. 중학생 때.
근데 그때 막 연고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이게 학교 갔다 오면 바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이게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이 TNL이 만드는 건 패치제입니다. 패치 붙이는 거. 네, 그거는 비중이 4.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더 침투할 여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5배 정도 커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요게 히어로가 이제 갖고 있는 유통 채널 침투율인데, 이게 요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채널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주요 고객사발 매출 비중에서 TNL은 히어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이게 요게 미국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요런 회사 통해서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결국엔 굉장히 이번에 TNL이, 그러니까 TNL, 그러니까 요 히어로를 C&D라는 그룹이 인수한 거는 TNL 렌타도 호재가 아니냐, 요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인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영창케미칼은 신한금융의 오강호 연구원님이, 이게 뭐하냐면 포토레지스트라고 동진 세미케미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는 이제 관광액이라고 하는데, 웨이퍼에다가 관광액을, 저 포토레지스트를 딱 발라요. 발라서 위에서 빛을 딱 쐬가지고 회로를 그리는 겁니다. 그 소재입니다. 네, 그런 소재들을 만들고, 그래서 포토 소재를 제일 많이 비중을 하고 있고, 성장 동력은 EUV 많이 들어보셨죠? 예, 네덜란드 ASM. 근데 앞으로 반도체는 저쪽으로 갑니다. EUV 장비를 많이 쓸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린스를 만든대요. 린스가 뭐냐면 이 EUV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가 좀 결함이 발생하나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수정해주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게 거겠죠. 2004년도에 이미 이거를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EUV용은 이제 이것도 개발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EUV용 말고 예전 방식으로는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산에도 성공했는데, EUV용으로는 작년에 개발이 끝났고 지금 이제 고객사랑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상용화는 아직 아니에요. 계획 중입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겠죠. 그러니까 EUV 시장이 커진다면 영창케미칼의 가치도 올라가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 모멘텀 충분하다. 근데 이게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상용화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에요. 퍼가 33배니까 싸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포토 공정입니다. 웨이퍼를 자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란 웨이퍼에다가 강강액을 발라요. 그래서 위에서 빛을 쏴가지고 여기다 회로를 그려요. 이런 식으로. 요게 포토 공정이에요. 그래서 요게 포토레지스트를 이 강강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기 위해서. 그 다음 나중에 여기 보면 이제 빛을 쏘는 거죠. 노광 해가지고 이제 필요 없는 거 다 잘라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관련된 기업인데, 뭐 거기에 관련된 소재를 만드니까 굉장히 매력은 있고, 다만 EUV 린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언제 상용화 될 거냐, 이게 좀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워낙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고, 아직 또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전력망 인프라. 요거는 잠깐만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력망 인프라 투자 확대 사이클 진입이라는 이제 자료인데, 이것도 굉장히 길어요. 아무튼 이제 핵심만 좀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네요.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라고 있죠. 그게 밸류체인이 전기의 생산,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을 해서 우리 가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고, 뭐 예를 들면 한전에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잖아요. 전기를. 그 과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첫 단계가 발전, 전기를 만드는 거죠. 뭐 태양광이 됐건 석탄을 이용하건. 그래서 전기를 만들려면 핵심은 이 터빈하고 전자석의 회전이 필요하대요. 이 터빈을 돌려서 만드는 거예요. 전기를. 터빈은 회전 날개와 회전 축이 있는데, 이거를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서 돌리는 겁니다. 전기차도 똑같아요. 전기차는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로 구동하는데, 모터를 돌리려면 이 모터가 돌아가야 차가 굴러가잖아요. 그러면 그 모터를 움직이는 동력이 뭐죠? 전기입니다. 전기. 배터리의 전기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드는 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 터빈 있죠. 이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터빈을 돌려서 전기가 생성되는데, 그 터빈을 돌리는 원동력이 뭐냐 이거죠. 그게 석탄일 수도 있고, 석탄이면 화력,
예, 그다음에 핵 분열을 하면 원자력 그러겠죠.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걸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발전기 안에는 음극과 양극이 계속 바뀌면서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력 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보일러에서 끓여가지고 증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석탄을 끓이면 열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복합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거고, 원자로는 우라늄이 핵 분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발전은 태양 빛을 받아서. 풍력은 바람. 물을 전기하면 수소와 산소로 나눠지는데, 이걸 촉매를 또 이용해서요, 수소와 산소를 전기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또 이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연료전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기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보내야죠, 필요한 곳에. 그래서 그게 송전, 변전, 배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전은 그 발전소에서 직접 연결된 그 배전용 변전소까지 전력을 아무튼 수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보내는 걸 송전.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가, 그러니까 그 전력을 생산하는 곳이 주택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 데서 이걸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전력 수송을 위한 송전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전력 손실을 또 줄이려면 초고압화가 또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걸 이제 보낼 때, 예,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이 바뀌거든요. 그럼 또 전력 손실이 발생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또 바꿔주기 위해서 하는 게 변전소. 예, 그래서 전기를 수송하기 위해선 먼 거리의 송전 선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때 선로의 저항으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예, 보내는 과정에서.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발전 전압을 또 높이는 승합도 있고, 전압을 낮추는 강압 변전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압기와 차단기도 필요하고, 변압기는 전압을 변경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차단기는 그거를 이제 앞뒤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력 사고를 이제 막는, 그러니까 전류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뭐 좀 복잡하죠. 아무튼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그러니까 변전하고 뭐 이런 배전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발전기에서 처음 나오는 전기 전압은 이렇게 좀 높은 볼트인데, 이거를 이렇게 765 킬로볼트급으로 변압을 한 다음에, 예, 승합, 그러니까 요거를 그 승합을 해서 올려준 다음에 송전, 변전, 배전을 거쳐서 압력을 낮춰요. 우리 집에는 220V 써야 되잖아요. 근데 20kV짜리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높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전압을 확 올려준대요. 먼저 딱 올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내면서 낮춰주는 거죠. 그래서 220V로 우리가 쓰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력망을 교체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전력망 투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태양광, 뭐 풍력, 원전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다 이런 전력, 전력망 밸류 체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경우도 이렇게 좀 신재생 에너지로 좀 바뀌고 전기차 구매가 증가하고 하면서 주택도 전기화가 좀 되다 보니까 송배전 인프라 시설이 미국도 많이 깔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가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뭐 네옴시티 만든다고 하니까. 유럽도 리파워 EU, 러시아에서 이제 에너지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LNG를 수입을 하건.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게 되면 또 그거 전력만 깔아줘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력망은 일방적으로 한전에서 집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만 딱딱 뿌려주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 집이 뭐 전력이 좀 남아돈다, 그럼 내가 보내기도 하고 전력을 한전에 팔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열리겠죠.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 도입을 하고, 이게 어디서 많이 우리 공부해보지 않았어요? ESS 공부할 때 신한증권에 예전에 자료 한번 보여드렸죠. 미국의
태양광 주택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하기 위해 이제 조건들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S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ESS 시장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산형 전원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상 발전소를 만드는 건데, 한마디로 태양광, 풍력, 열 병합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전력이 만들어지죠. 그 만든 전기를 ESS에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이제 되파는 거죠. 가상 발전소에다 넘겨주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호주에서도 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발전소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그런 걸 만들었다면, 뭐 여러분의 집, 그러니까 앞으로 집들이 태양광으로 바뀐다면 수많은 전기들이 만들어지죠. 그걸 모아요. 그래서 가상 발전소에서 그걸 모아서 이 다시 전기를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VPP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이 이제 나오는데, 원전 비중이 많이 올라갔어요. 원전이 32.8%, 석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오히려 조금 약간 좀 줄어든 거 아니냐 하는 좀 그런 이제 계획으로 발표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실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발전, 그러니까 이런 각종 에너지를 통해서 발전하고 송전탑 아시죠? 그 다음에 변전을 하고 배전을 해서 가정에 판매를 하는 거죠. 필요한 곳에, 가정만이 아니고 수력, 풍력, 화력, 이 터빈이 회전합니다. 이게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게 화력 발전 원리래요. 석탄을 끓여요. 이 보일러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송전 철탑을 통해서 보내는 거고, 원자력 발전은 이제 핵 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이 터빈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발전소, 차단, 여기 변압기가 있고 송전을 하고, 또 여기 주변에 차단을 해줘야 된대요. 전력에 대한 어떤 손실이나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 요게 스마트 그리드예요. 그 옛날에는 한마디로 그냥 요런 거였죠. 요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끝.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한전 통해서 딱 보내면 끝. 이게 아니고 스마트 그리드는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집에서 분산 전원으로 내가 태양광으로 만들고, 이쪽 VPP라 그래가지고 가상 발전소로 쏴줘요. 그럼 걔가 받아서 필요한 곳에, 공장에 어디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나는 돈 받고, 난 돈도 벌고, 그죠? 이제 그런 겁니다. 요게 이제 밸류체인이래요. 발전, 송배전, 에너지 저장, 에너지 소매, 이런 게 있고, 그래서 국내 업체 중에는 이제 발전 쪽에는 한전, 뭐 SK E&S, GS EPS, GS 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있고, 송배전, 아까 이제 전력을 보내는 거죠. 보내고 관리하는 그런 쪽이 이제, 이 보고서에 나온 기업들은 다 요거예요. 이 보고서에는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요런 기업들이 이제 돼 있고, LS까지 지주회사, 요 네 개가, 그러니까 현대일렉, LS일렉, 효성중공업, LS, 요 네 개 기업이 요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ESS, ESS 이제 대표회사가 뭐 삼성 SDI가 이제 배터리 같은 거 납품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너지, 요거는 이제 판매, 한전 같은 데서 에너지를 판매하는 거고, 요런 게 이제 밸류 체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가상 발전소예요.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 파워 플랜트. 그래서 요런 데서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전기를 저 발전소가 보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면 이런 데서 받아오는 거죠. 받아서 필요한 것에 연결해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화되는 거죠.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이제 보고서가 너무 많았고, 사실 초반에 한 20분 넘게를 요구를 했는데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큰 흐름은 정치 경제, 이제 정치가 너무 중요해졌어요. 정치가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지리적인 것도 중요해졌다. 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쪽으로 가고 나머지 뭐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대결을 하는. 그래서 사실 오늘 태양광 업체가 급등을 했고요. 중국의 태양광 회사들이 폭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CATL 폭락하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올라갔죠. 왜 그랬을까요? 예. 중국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문제 때문에 유럽이 이걸 태클 걸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도 저도 이거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유럽도 분명히 중국의 밸류체인이 들어오는 걸 싫어할 거예요. 꺼려 할 겁니다. 왜냐면 러시아랑 지금 좀 친하게 지내는 모습도 좀 나오려고 하고 또 인권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폴리실리콘이 생산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수입을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OCI가 폭등한 거죠. 반사이. 예. 근데 중국 태양광은 폭락하고. 그럼 CATL은 이렇게 되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중국 회사들이 뭐 이쪽 독일 쪽에 배터리 공장을 못 지을 수도 있어요. 원래 CATL이 중국 그 독일에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안 좋고.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만 그러니까 왜 한국이 이런 배터리나 태양광이 수혜를 받냐면 중국하고 한국은 경쟁 관계잖아요. 근데 중국이 못해요. 그러면 중국 외에 답안지는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특히 배터리는 한국에는 방법 없어요.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요. 일본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잘 나가던 일본 1등 하다가 예, 일본은 자기네들끼리 하고 또 리콜 사태도 좀 일부 있었고 그래서 실패해 버렸죠. 근데 우린 그러면 일본 말고 중국과 한국 남았는데 중국이 못 나가면 한국밖에 없어요. 답은 다른 나라는 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은 잃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대륙을 다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는 그림이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뭐 유럽이 뭐 중국을 차단한다 이 내용은 없지만 요걸 통해서 우리가 연결을 할 수가 있죠 이미. 그러니까 요걸 알아놓으시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아마 예.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 기아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는 어쨌든 미국에서 전기차가 얼마나 잘 팔릴지 요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건 내년에 승부가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게 다 미국이에요. 미국과 유럽으로 가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은 위기이자 기회인데 중국은 이제 힘을 못 쓰거든요. 지금 분위기로는 여기서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잘할 수 있냐 요거를 이제 내년부터 검증하는 시간이고 여기서 검증에 성공하면 엄청난 밸류를 받는 거고 못 해주면 못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잘해주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예. 내년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뭐. 그런 내용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전자공시도 오늘 한번 또 있으니까 전자공시 쪽에서는 오늘 금호건설이요. 그 한국서부발전 건설공사를 따냈고 참 건설주 너무 안 좋지만 수준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한미반도체는 정말 저는 칭찬해주고 싶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계속 자자수 소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세요. 여기 공시 나왔죠. 158만 주를 소각을 한대요. 11월 달에. 이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몇 번 했어요. 한미반도체는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죠. 반도체 장비 회사가 배당을 주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자사주 소각도 쉽지 않아요. 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주주를 위해서 저렇게 소각까지 해요. 예.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 한국 증시는 레벨업 할 텐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참 좋은 기업이에요. 예.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됩니다. 이런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주식시장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00원까지 거의 근접했다가 정부가 구두 개입해가지고 좀 밀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환율은 정말 끝없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부담입니다. 부담이고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결국 막판에 종가에 밀어버리더라고요. 참 예, 종가에 밀면서 2,400에 턱걸이 하면서 끝이 났고 아무튼 오늘 안 좋게 끝났습니다. 시장은 예.
그리고 주로 이제 보시면 매도한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오늘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그다음 철강주, 이쪽하고 철강 기계업종을 인터넷까지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을 압박을 했고, 화학 운수장비, 건설, 운수창고 이쪽은 좀 샀고요. 기관도 뭐 도움이 안 됐죠. 오늘 뭐 대량 매도, 특히 금융투자가 너무 많은 물량을 퍼부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은 오늘 오랜만에 또 주식 매수가 들어와서 방어했지만 너무 금액이 작아요. 그래서 지수 하락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상당히 부진하게 장중 내내 좋았다가 막판에 좀 부진하게 끝이 났고, 오늘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안 좋았어요. 오늘 시장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오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OCI가 신장 위구르 지역 반사이, 거기에 폴리실리콘 업체들이 많아요, 중국에. 근데 유럽에서 그거 수출 이제 수입 안 할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두산이 오랜만에 급등을 했네요. 12%. 금양, 뭐 에코프로는 폐배터리, 또 오늘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역시 태양광, 덴티움이 요새 그 약간 우려가 해소되면서 연일 급등. 그리고 오랜만에 솔루엠 급등했고, 아니 어제는 또 컴투스는 어제 급나가더니 또 하루 만에 올라요. 정말 이거 왜 저렇게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럴 거면 어제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주식이 그죠, 모르겠죠. 이렇게 또 올라갔습니다. 여기 뭐 더 워킹데드 뭐 또 나온다고 하는데 신작, 뭐 아무튼 하루는 좋고 하루는 안 좋고 참 되게 애매하게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올라가면 좋죠. 좋고, 그다음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이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대우조선해양이 6% 올랐고요. 화승엔터 아까 기억나시죠? 그 OEM, 의류 OEM 그 보고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올랐고, 엔캠 뭐 2차 전지 섹터 다 좋았습니다. 한국콜마 어제 기억나시죠? 오리나 연구원님 보고서, 그 영향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오늘 3.5% 올랐고, 오늘 건설주도 괜찮았고요. 동국제강, 또 LS 유니드도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아까 그 전력망, 그쪽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저런 것들을 한 번씩 산업 분석 보고서 좀 길고 힘들어요, 읽기가. 근데 그런 거를 공부를 해놓으면 내용을 알잖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LG엔솔이 오늘도 올랐고요. 한미반도체 자사주 소각 올라간 이유 명확하게 나왔죠. 호텔신라도 아까 면세점, SK가 오늘 1.5% 올랐고, 이노션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다만 오늘 또 시장이 안 좋으면서 급나간 기업도 많았습니다. 보시면 바이오가 좀 안 좋았고요. 네오이즈는 너무 많이 올랐죠. 조심은 해야죠. 워낙 많이 올라서. 만도가 이게, 저도 만도 왜 저렇게 빠지나 봤는데, 아니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도 전혀 빠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기관이 다 던져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던졌죠? 아니 기관에서 25만 줄 팔아버렸어. 그냥 있는 대로 갖다 던져버렸어요. 근데 찾아보면 악재가 없습니다. 빠질 이유가 없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도 왜 빠지는지. 그래서 오늘 사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다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유독 만도가 안 좋았는데, 만도는 이제 물적 분할 때문에 일부 좀 그 물적 분할 이미 했는데 상장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부진하긴 한데요. 모르겠습니다. 오늘 빠진 거는 전혀 모르겠어요. 내용이 나온 게 없습니다. 삼성전기는 어제는 또, 그러니까 최근에 또 올랐다가 또 빠졌는데,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빠지고. 근데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네요. 근데 버텨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반도체 다시 빠져버렸고요. 그리고 오늘 뭐 그 타이어 쪽도 아까 삼성증권 보고서 보신 대로 그런 약간 좀 타이어보다는 부품이 낮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밀렸던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도 좀 밀렸고, 뭐 오늘 LG전자도 좀 밀렸고요. 또 SM 또 일부 밀렸던 것 같고, SK이노베이션도 이것도 참 답답해요. 보면 배터리 회사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전혀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기업들 밀렸고, 하이닉스도 오늘 좀 안 좋았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내내 부진했습니다. 전자도 결국 56,000원까지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마감이 됐고요. 섹터 쪽으로는 애플페이가 관련주가 급등한 이유가 그 애플페이 관련해 가지고 그 정관에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애플 정관에 한국에서 이제 애플페이 하는 걸 놓았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플페이가 한국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요 기대감으로 급등하는데, 그런 것 때문이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낫겠죠, 당연히. 흥분해서 쫓아갈 게 아닙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새 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요새 그러니까 이게 그 재료가 좀 이게 받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도 이거 보세요. 그냥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결국 마지막은 누가 손실을 볼까요? 그냥 애플페이 한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신 분들은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죠. 각별히 투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오늘 다 좋았고요. 결국 한국 쪽으로 이제 한국의 2차전지 회사들의 수혜가 계속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오늘 장비도 좋았습니다. 조선기자재도 최근에 부진했다가 오늘 성광밴드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고, 2차전지 좋았고요. 조선주, 오늘 조선주에서는 대우조선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대우조선이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오늘 좋았고요. 태양광 OCI 급등세를 이어갔고, 하나솔루션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의류회사들도 오늘 화승엔터가 좀 많이 올라가서 이끌었고, 원전, 건설주, 또 네옴시티 관련주, 여행업종, 풍력주, 석유화학, 스마트 팩토리, 수소차, 미국에서 수소 관련주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비나텍이란 기업이 오늘 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빠진 거는 바이오가 다 안 좋았고요. 특히 자동차가 완성차는 좋았는데, 보시면 부품주들을 기관들이 좀 많이 판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만두도 그렇고. 오늘 부품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고요. 아마 비중을 줄인 것 같아요. 일부 자산운용사 쪽에서 줄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관 뭐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부 좀 기관 쪽에서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았나 추정이 되고요. 영화 관련주도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컨텐트리 중앙이 그 뭐죠? 수리남 때문에 좀 올랐다가 다시 오늘은 급락을 했고요. 여전히 네이버 카카오는 좀 안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IT도 안 좋고요. 힘들고 쉽지 않네요. 엔터주도 부진했고, 대부분은 좀 부진했지만 오늘 시장의 특징은 나오죠. 재료 있는 기업들은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태양광, 중국 규제 이슈 이런 것들, 애플페이는 호재 있고, 그런 또 2차 전지도 호재죠. 계속 그런 거 몇 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은 좀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좀 방송을 했는데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뉴스도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 종갓집 대상 있잖아요. 대상도 가격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그동안 워낙 농산물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추석 끝났고 물가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오리온하고 농심도 올렸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 그럼 이렇게 되면 음식료는 내년에 좋아집니다. 왜냐면 한 번 오른 저 김치 가격은 다 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게 있는데, 테슬라가 미국으로 유턴하나, 바이든 디트로이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인플레 감축 방안 때문에 테슬라가 독일에서 원래 배터리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보류하고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이건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좀 내용이 일부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독일이 새로운 중국 무역 정책을 수립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변혁된 좀 거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독일의 그 경제장관이 그 인권 침해 있죠. 그 중국에 그거에 대한 비판을 주저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원자재, 배터리, 뭐 태양광 이런 것들 있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하려는 그런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닌데 중국의 의존도를 좀 낮추고, 원래 독일이란 나라는 중국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좀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고, 유럽이 원래 그랬죠. 중국과 사이가 좋았죠. 러시아하고도. 근데 지금 이제 이걸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신냉전으로 가면서. 그러면 여기를 끊어내면서 누가 수혜를 받을까요? 그 부족한 부분을 제조업에서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대만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오늘 또 뉴스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뜨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무튼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이게 함께 배우기가 참 고민입니다. 이게 좀 매주 하긴 사실 좀 쉽진 않고요. 아무튼 자료를 이 자료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예, 이 PPT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무튼 또 오늘 저녁에 가서 좀 한번 고민해보고, 아무튼 내일 또 올려드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토요일 날. 자, 그리고 오늘도 보고서 보시고 좀 공부하시고, 아무튼 늘 좀 죄송한 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저도 진짜 짧게 끝내고 싶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빨간, 잠깐만요, 누구시더라, 그분이? 아, 그 빨간 고문씨님이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 시간대별로 이렇게 딱딱 표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로 이제 올려드렸는데, 아무튼 감사드리고, 그럼 이제 그거 보시면 좀 빨리, 예,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 예, 나는 이거 한번 들어볼까, 그럼 딱 클릭해서 그거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늘 좀 시장 빠졌지만 기운 내시고,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